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더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 대응에 추가 관세 폭탄을 던진 건데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해선 90일간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7개국 등에 추가 부과한 상호 관세가 발효된 지 반나절 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더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SNS를 통해 125% 관세의 근거로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여준 존중 부족을 꼽으며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시대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상호 관세 대응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자 다시 관세 50%를 추가해 총 104% 관세를 매겼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같은 날 84% 관세로 맞대응하자 또다시 관세 폭탄을 투하한 겁니다. 仍在对中国滥施关税，一味地进行极限施压，对这种霸道霸凌行径，中方坚决反对，绝不接受。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해선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들 국가들은 해결책을 위해 협상을 요청했고 미국에 보복하지 않았다며 유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I did a 90-day pause for the people that didn't retaliate because I told them if you retaliate, we're going to double it. 이에 따라 상호 관세 25%가 적용된 한국 등 70여 개 대미 무역 흑자국은 향후 90일 동안 기본 관세 10%가 적용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상대로 보복 관세를 추가로 더하는 등 양보 없는 대결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양국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향후 6개월 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와 불똥이 대만으로 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에서 중국은 정면 대결에 나섰습니다. 협상이 아닌 보복 관세로 맞받아쳤고 양국 당국자 간 거친 언사까지 오갔습니다. We borrow money from Chinese peasants to buy the things those Chinese peasants manufacture. 听到这位副总统说出这样无知又缺乏礼貌的话，令人诧异，也感到悲哀。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6개월 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침공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중화권 매체는 물론 소셜미디어에도 중국이 미국의 관세 공격에 대응하려고 대만 침공을 고려하고 있다는 글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5일 미 군사 전문지인 1945는 중국이 향후 6개월 내 대만 무력 침공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내외 위기를 돌파하려 대만 침공을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내수 부진과 부동산 하락 등으로 경제가 침체를 맞은 데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까지 시작돼 위기를 겪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300여 차례 침입했고 1일엔 대만 포위 훈련도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은 국력 소모 등이 너무 커 관세 전쟁과 함께 수행하기 힘든 만큼 가능성이 낮다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125%로 상향한 반면에 다른 나라는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네, 세계 무역 경제가 말 그대로 하루하루 출렁이는 상황인데요. 석병원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배경이 뭡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에 대한 관세를 90일간 유예를 해가지고요. 관세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10%의 기본 관세로 예. 낮아졌습니다. 25%에서 10%로 낮아졌고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 상황인데요.
이런 식으로 일단 관세를 유예한 가장 큰 배경은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연일 폭락하면서 국내에서조차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일단은 다행스러워 보이는 상황이고 네. 시간을 조금은 번 셈인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어떤 카드를 좀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세요? 예, 이번에도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은 현재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에 우리 정부가나 기업들이 좀 대규모 투자를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액화 천연가스를 갖다가 수입을 늘리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워낙 그 위험성이 큰 사업이라서 과연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여기에서 일종의 방위비를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많이 지킬 수 있는 이런 좋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중국과의 관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대한 관세율 125%까지 올렸습니다. 우선은 일단은 중국에 좀 집중을 한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예, 현 상황에서는 워낙 그 경제 충격도 크게 주고요. 국내에서의 여론도 나빠졌기 때문에 전선을 전 세계에서 중국으로 좁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만 이렇게 가혹하게 관세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크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최초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보복 관세 부과로 맞대응을 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관세를 재부과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은 감히 보복 관세를 부과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위협의 용도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중국도 오늘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84% 추가 관세 부과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일단 WTO에서는 미중 관세 전쟁으로 양국 무역 80%까지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저도 지금 이런 예고된 수준의 관세가 실제로 부과가 된다고 하면 WTO에서 예상한 것처럼 최대 80% 아니면 그 이상으로 실제로 두 나라 간의 국제 무역이 거의 단절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정말 WTO에서 역시 예측한 것처럼 세계 경제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블록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블록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세계 경제에서 실질 국내 총생산이 7%까지 감소할 수 있는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킨 게임으로 치닫기 전에 두 나라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일정 기간 시간을 벌기 위해서 관세 조치를 유예하면서요. 뭔가 새로운 타협점을 찾아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미중 갈등이 결국 이런 수출 의존도가 높은 네.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약 20% 차지하고요. 대미 수출도 전체 수출에서 19%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에 관세 인상을 하면서 무역 전쟁을 벌이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이 동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에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이고 이것을 반영해서 외국인 투자 자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금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어서 주가도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수님 환율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80원대 뚫었고요. 1,500원대 진입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로서는 고관세 상황에서 고환율까지 챙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책 뭐라고 보세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보세요? 예, 일단 정부가 사실 중소기업 위주로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기가 특히 어려운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 지원이라든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관세를 부과해서 대미 수출의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원자재 가격, 중간재 가격 역시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신들의 이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기업만 하더라도 뭐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린다든지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이런 식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정부가 한정된 예산을 활용해서 중소기업부터라도 정책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여대 석병훈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선 도전에 나섭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영상을 통해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입니다. 윤서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만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당대표 의사봉을 넘겨주면서 대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정에 함께하겠습니다. 공식 출마 선언은 오늘 오전 10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공개되는데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은 국회에서 비전 발표와 캠프 인선을 공개합니다. 캠프 조직은 친명 색채가 상대적으로 옅은 인사가 주축이 됐는데 이재명 일당 체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윤호중, 강훈식 의원이 각각 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으로 내정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 박수현 의원도 합류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당내 경선 준비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 측 대선 채비도 가속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경선 공고를 시작으로 14일과 15일 후보 등록을 받고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합니다. 경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3일 후보자를 최종 선출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출마 선언 장소를 국회 본관으로 정한 건 자신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에 힘을 보탰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네,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이 국민의힘 경선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국정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면서 내심 출마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경쟁 주자들은 또 외부인이냐며 반발하는 기류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또다시 한덕수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영어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재명 전 대표와 비교한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많은 분들이 대선 후보로 등록하길 바란다며 한대행 출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선 흥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리스크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지도부와 만난 당 상임 고문단도 한덕수 카드를 언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이번 경선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한 분들도 계시고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다만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권한대행이 후보로 뛰는 게 맞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영입까지도 마다 않겠다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곱게 볼 것인지 우려하는 심정입니다. 경쟁 주자들은 내심 불편한 모습입니다.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내 주자들은 뭐가 되느냐, 또 외부인을 찾느냐고 했고 다른 후보 측에서도 국정관리와 정치는 다른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경선 후보 등록 기간이 다음 주 초로 미뤄지면서 한덕수 대행 출마 여부를 둘러싼 당내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처장이 계엄 수사 관련 피의자 신분인 점을 문제 삼으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는데 이 처장은 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다음 날 이완규 법제처장이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뤄진 4인 회동에 참석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기소가 됐을 경우는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기소될 만한 그 일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진 사퇴 요구엔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저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거듭 사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수용하지 않고 사퇴해 주는 거예요.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예의를 지킵시다. 할 때는 쫄랑쫄랑 나서고 자기한테는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해! 국민의힘은 헌정 공백을 막는 게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라며 월권이란 민주당 공세를 반박했습니다. 헌재 공백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을 해왔는데 조속히 임명함으로써 헌법 재판관 구인 체제를 완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지명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 부칙을 포함시켰는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합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지 가결된 지 119일 만입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을 열고 2시간여 만에 종결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했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사가 다 압니다. 집사 변호사 아니에요? 파면된 윤석열의 최측근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능멸을 그렇게 시키느냐.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이 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후임 지명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원천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에서요. 이완규 법제처장을 자꾸 피의자라고 부각을 시키면서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저는 대단한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뭐 수사 중이어도 피의자가 되지만 고발만 당해도 피의자가 돼요. 그런데 피의자여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면 피고인으로 5개씩 재판 받고 있는 분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민주당의 자책골에 가까운 주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이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문제는 민주당이 비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에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할 때 그 헌법재판관 후임자 추천에 관한 합의를 조속하게 진행하지 않아서 2달 넘게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초래한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만큼은 즉시 임명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탄핵 소추안도 제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임명이나 추천 같은 행위를 안 하면은 안 하는 대로 또 그것도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다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헌재에서 결국 기각이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은 과연 지금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임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할 자격은 전혀 없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초선들을 중심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겠다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내 기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뭐 물론 그런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 탄핵까지 갈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그 김정한 변호사라는 분이 포고령 1호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볼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법 5조를 보면은 뭐 당적 보유에 관한 내용도 있는 거지만 이완규 법제처장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대통령 후보가 당선을 위해서 법적인 어떤 자문을 했다고 하면은 이건 역시 헌법재판소법 5조를 위반하는 내용이 돼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저희가 법적인 절차 내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보기에 따라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관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피의자 뭐 재판받고 있는데 그 출마를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일관되게 어쨌든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기소를 당할 수가 있고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은 이완규 법제처장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민주당은 과거에 마은영 후보자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은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임명된 사람을 임명하라는 것인데 저희가 봤을 때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임명한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왜 이완규입니까?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가에 가서 회동을 했던 그 4명이 휴대폰을 함께 다 같이 바꿨습니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에 역풍이 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뭐 밝히고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 그것조차 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회할 만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본인의 이념적 지향과 법관으로서의 재판에 임할 때의 그 직업상의 의무를 서로 분리하지 못한 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민주노동당 보좌관과 당직자들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한 사건에서 매우 무리하게 공소기각 판결했다가 2심에서 바로 사건이 파기돼서 되돌아온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사청문회에서 정확하게 따져 물었다면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과연 임명됐을 수 있었겠는가라는 부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도 법에도 근거도 없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송부받지 않겠다고 하고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인사청문회법상 결국은 21일이 지나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거부하고 자꾸 장외로 빠지려고 하지 마시고 원내 제1당답게 책임 있게 절차에는 임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서 끝까지 인사청문회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건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 성영훈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사청문회는요. 이게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만약에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분은 부적격합니다라고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이 임명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참여한다는 자체는 물론 이분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게 과정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법 5조에 의해서 일단 인사청문회 후보로서도 부적격하다. 그게 민주당의 의견인 것이고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20일이 지나면 임명 절차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당국에서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받고 유죄받으면 이분 탄핵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법적 절차가 실효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볼 생각입니다. 그건 제가 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민주당에서 절차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국회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회 요청하는 거 국회는 그거 뭐하러 인사청문회 합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전혀 지금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네, 점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벌써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은혁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들은 추천했지만 참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일단 어제 법사위에서는요.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복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을 했습니다.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임명권자의 임명권이 박탈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리상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어제 법사위에 통과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보면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자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명백하게 위헌이죠. 대통령 권한 대행은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 없이 다 대행하는 겁니다. 무슨 뭐 현상 유지 설인이 뭐 무제한 설인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 헌법을 만들 때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을 제한할 생각이었으면 헌법에든 혹은 법률에든 정확하게 명문의 규정을 뒀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한다. 이런 법률은 명백하게 위헌이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헌법 제112조 1항에서 6년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것도 임기 6년을 초과하는 것이니까 위헌이죠. 민주당이 이렇게 위헌적인 법률로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당연히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위헌적인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한덕수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게 민주당에서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희 민주당에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도 이게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이게 무의로 그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거부권을 통해서 막힌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최근의 일련의 사례들을 보니까 이게 되든 안 되든 그 상황에 무조건 이 절차에 맞게 원칙에 맞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향후에 끝에 가서 봤을 때는 현명했다라는 판결을 제가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했을 때 의결 종족수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어쨌든 이것을 국회에서 의결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가 임명촉구 결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본회의에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물었구나라고 간주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저희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막힌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이것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흘 만에 꺼내들었던 개헌 동시투표 제안 철회를 했습니다. 이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견이 나오고 나서 이런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실 다수의 어떤 정치권과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선 날에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공고를 38일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38일 전이라는 것은 4월 26일, 이번 달 26일인데 벌써 오늘이 10일입니다. 그런데 개헌안과 그다음에 선거구제 개편까지 현역 의원들이 가장 예민해하는 이 부분까지 양당이 합의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이고 이번 주에 있었던 거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기습적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던 것이 저희 민주당이나 많은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고 역시 개헌보다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널리 퍼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개헌론은 좀 무위에 그친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는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국회의장이 원내 1당과 원내 2당을 잘 중재하면서 원내의 조율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율사 역할을 하기는커녕 원내 제1당 대표의 부하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개헌론을 꺼냈다가 3일 만에 거둬들이는 것이 아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문제는요. 개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개헌의 선결 과제로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만 그동안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노력을 해온 것이 있습니까? 말만 꺼냈다가 3일 만에 접었는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개헌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 알리바이를 어떻게 보면 우원식 의장이 정치적으로 만들어준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상당히 실망스럽게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과 더불어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의 길을 열어가리라 믿습니다. 대표님, 싹 속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뭐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통해서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 하는데 뭐 10분 분량이라고 합니다. 뭐 영상 미리 좀 보신 게 있으세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세요? 저는 이제 들은 거는 아예 본지는 못했고 뭐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고민하는 제가 말을 좀 들었는데 예. 일단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질의 일자리를 어느 분야에서 만들 것인가 주력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 반도체와 AI 그러니까 첨단 과학 기술 분야를 발전시켜서 여기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전과 관련해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와 첨단 과학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것이고요. 또 3년 전 대선 출정식을 할 때도 이 신경제와 관련된 분야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를 중요시하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런 쪽에 주안점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종식을 이끈 리더 같은 표현을 써가면서 이 전 대표에게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문을 보면은 그 내용에 국회의 그런 어떤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한 지적 내용들도 담겨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부족해 보일 수 있는 모습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8명의 헌법재판관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만 탄핵한 것이 아닙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어서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므로 그 파면의 대상이 아니었을 뿐이지 사실 결정문의 내용 자체가 양쪽을 골고루 비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170석의 민주당 그리고 거대 야당해온 30번의 줄탄핵과 같은 폐습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단호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마치 그 탄핵 결정이 본인들의 승리이기만 한 것처럼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죠. 어제 민주당의 최고위 모습을 봐도 그런 것들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제가 짧게만 덧붙이자면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님 푹싹 속았다라고 했다고 해요. 예. 이게 뭐 방언이니까 많이 고생하셨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그 말을 약간 비틀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에게 푹싹 속았죠. 왜냐하면 위성정당 안 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였고 또 불체포 특권도 당론으로 포기한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했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푹싹 속은 사례가 정말 많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고생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속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전 대표는 여론조사에서요 5위를 차지를 하고는 있지만 최근 무당층 표심을 보면은 국민의힘 일부 주자들에게 뒤진다는 결과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당층 표심이 이 조기 대선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폭삭 속았다고 하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항상 1등인 걸 보면은 사실 그 말이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선은 51대 49의 구도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도층이 언제나처럼 이 가늠자가 됐었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언제나처럼 중도층의 여론을 살펴보면 탄핵에는 항상 찬성을 했고 정권 교체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여론이 항상 앞섰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상황 변화는 있었지만 언제나 줄곧 앞섰다는 점이 저희 민주당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 것이고요. 결국에는 외연 확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이번 그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수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보수계의 인사들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로서 안정감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본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중도라든지 중도를 넘어서 보수의 인사들까지 조금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는 외연 확장이 이번 대선을 판가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도 무당층 표심을 잡기 위한 고심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경선에서요. 최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오늘 그 선관위가 그 경선 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그런 차원에서 방송 토론의 횟수는 최대한 늘려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2017년에 아주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경선을 진행하면서도 6번의 TV 토론을 했거든요. 예.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중도와 무당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도전자들의 출마 선언 속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장관, 저희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출마 이런 거는 전혀 말씀 없으셨고요. 하여튼 뭐 잘 해보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하시고 저도 뭐 대통령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 그런 정도의 말씀은 나눴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서 깨끗하게 이길 사람은 누구일까? 이 점은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저를 대항마로서 깨끗한 김문수가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적격이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 사실 일각에서는 어떤 중도 확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청렴한 삶을 살아오신 것은 맞죠. 지금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도 그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강점은 분명히 있는 분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전 장관의 중도 확장성에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그동안에 걸어온 정치적인 과정, 특히나 전광훈 씨 등과 자유통일당을 2020년에 만들었던 이력, 그리고 현재의 스탠스에 기인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다음 날에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는 결국에는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고 중도나 무당층이 봤을 때는 대단히 거부감, 비토 심리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스스로 극복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설령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라도 본선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런 물음표가 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김문수 전 장관에게 상당한 숙제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두 후보의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밖에서 보시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는 아무래도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과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근데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이 제 생각에는 중도층에는 그래도 단 1%라도 소구력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도가 저는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명태균 게이트와 토지거래 허가제로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상처를 입은 건 없지만 당내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려오는 소리를 보면 선관위의 구성 요건만 보더라도 좀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인사들로 쳐졌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00% 국민 경선 참여를 하는 그런 룰이 어떻게 짜여지냐에 따라서 두 분의 어떤 성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역시 탈북민이었는데 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80대 박 씨 할머니는 지난 2011년 손자와 강을 건너 탈북하다가 혼자만 우리나라로 넘어왔습니다. 항상 손자를 잊지 못했던 박 씨는 2년 전 다른 탈북민의 권유로 브로커에게 돈을 내고 손자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1차로 현금 1,240만 원을 건넸습니다. 아들이 평양에서 지금 떠나는데 거기다가 누구 하나 깨같이 이어가지고 데려오게 하자 3천만 원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브로커는 태국에 손자를 데려다 놨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추가 비용을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건넨 돈이 7,800만 원에 달합니다. 데려온다 해서 그래서 돈을 또 400만 원 보내달라. 아이가 뭐 아프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갖다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브로커는 북한에 손자를 데리러 간 적도 없었습니다. 탈북민 좀 빼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행동한 게 없어요. 카톡으로만 이렇게 계속 속인 거죠. 브로커는 태국에 불법 체류하던 탈북민으로 다른 탈북민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명으로부터 가로챈 돈은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인터폴 공조를 통해 40대 브로커를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어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네,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구속된 지 5달 만으로 어제 오후 교도소에서 풀려난 명 씨는 아무 말 없이 현장을 떠났고 김 전 의원은 오늘 오전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교도소 앞. 나옵니다. 명태균 씨와 변호인 등이 탄 차량들이 교도소 정문을 빠져나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납니다.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5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는 겁니다. 창원지법은 구속기간 만료 전에 공판 종결이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거주지 제한과 보증금 5천만 원 납입,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명 씨는 가족과 함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기소된 지 사흘 만에 다리 질병으로 보석을 청구했던 명 씨는 당분간 치료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오늘 오전에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2년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 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인데 증인만 20명이 넘어 선고는 9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보석이 허가가 됐습니다. 관련 내용 전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2명 모두 두 번째 보석 신청만에 허가를 받은 거예요. 배경은 어디에 있나요? 일단은 두 사람이 구속된 게 지난 11월 15일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구속 기소가 된 게 계엄이 있었던 날인 12월 3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혐의는 무엇이었느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이 쭉 진행됐었는데요. 그 사이에 보석 신청 한 번 했었는데 그건 기각이 됐었고 4월 9일 어제죠. 네. 그러니까 보석이 허가가 됐는데 구속된 지 꼭 145일 만에 이제 석방이 된 거고요. 그 보석 경우에는 이런저런 제한이 붙는데 일단 보증금 한 5천만 원 정도 내라고 했고 그다음에 주거지 제한 등의 보석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석이 허가가 됐는가? 지금 형사 재판이요 너무 늘어져요. 그래서 옛날같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 같은 것들이 부인하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속 기간 내에 재판 끝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재판부가 구속 기간 6개월 내에 공판이 종결될 가능성, 선고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늘상 붙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서 일단 보석을 받아들인다. 불구속 상태에서 몇 달 동안 재판이 더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명태균 씨 석방이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녹취부터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사람의 석방이 윤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명태균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겁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이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고요. 김영선 의원 공천 개입 문제도 있고요. 2024전에 또 공천 개입 문제도 있고 최근에 창원 산단 관련돼서 명태균 씨가 직접 기획하고 대통령 측에 직접 보고했다는 정황 관련 또 보고도 있었습니다. 수사할 거리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제 파면됨으로써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갈 시점에 지금 보석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수사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아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검찰의 수사 의지죠. 이제부터 수사가 사실상 개시되는데 대통령과 명태균 또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폭로로 지금 사실관계들이 밝혀져 있는데 실제 수사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명태균 씨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구체적으로 진술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 드릴게요. 법조계에서도 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니다 이런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법적인 측면만 보면요. 명태균 씨 자체에 대한 수사는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관련된 정치인들인데 뭐 대표적으로 뭐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는 그냥 루틴하게 진행되든지 아니면 거의 끝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이제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빨라질 부분은 어디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는 아마 제대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지 않을까 검찰에서. 그 이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민간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더 이상 지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혐의들이 있지만 명태균 씨 관련된 혐의 관련해가지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일단은 명태균 씨가 정치권을 향해서 뭐 겨냥한 폭로와 주장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간다면 국민의힘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일정 정도는 영향을 미칠 텐데요. 좀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경선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어떤 폭로전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시킬 만한 어떤 시간적 여력이 없다는 측면에서 과연 뭐 명태균 씨가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런 폭로전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미 관련된 내용들은 수사가 상당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뭐 폭로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도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석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자신의 어떤 법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폭로전을 이어가는 것이 재판부에 좀 안 좋은 인상을 주어서 보석이 취소되는 어떤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지난 뭐 구속되기 전이나 구속된 이후에 변호인을 통한 어떤 폭로전이 그렇게 뭐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뭐 경선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영남 지역 산불 이재민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호품 중에 도저히 쓸 수 없는 물건이 보내졌다고 합니다. 폐기해야 될 물품이 11톤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고 이게 뭐 청송 부근 이런 데 산불이 역대급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산불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구호 물품도 답지하고 또 모금액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물품들 예컨대 대표적으로 옷을 보냈는데 새 옷도 아니고 헌 옷, 그다음에 이불도 헌 이불 이런 것들을 입고 덮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다음 더 심각한 거는 식기류 같은 건데요. 이제 프라이팬 같은 걸 보면 코팅이 벗겨졌으면 사실은 그거 누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기름때가 찌들어 있는 그러한 그 식기류까지도 보냈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물품을 보냈는지 그다음에 피해 입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 그런데 이런 것까지 받으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황당한 것은 이런 물품들이 착불로 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주민이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군청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이런 몰상식한 그런 행동들은 멈춰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재민들을 정말 두 번 울리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쓰레기로 버릴 물품을 보내는 그런 분들한테 법적 제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글쎄요, 직접적 법적 제재 수단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근데 실제 구호의 의사 그러니까 돕겠다는 선한 의지를 갖고 한 행위였는데 그것의 어떤 효과를 의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였다면 그걸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데 이 과정에서 실제 폐기물이나 버릴 헌 옷 이런 것들을 처분할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사회 관련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좀 특별한 경주 대회가 열렸는데요. 코르돈 레이스라 불리는 장애물 경주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 근처 지역인데요.
참가자들이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단순한 장애물 경기가 아니라 군사훈련을 기반으로 코스가 설계되었는데요. 참가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며 장애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코스일 것 같은데 참가자들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주에는 일반 시민뿐 아니라 군인과 참전 용사들도 참가를 하는데요. 일반인과 군인들이 함께 장애물을 넘으며 전쟁 복구와 사회적 재화를 위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선 행사의 성격도 띠고 있어 모금 활동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전쟁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장애물 경주를 넘어서 회복과 연대장이 되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19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내일은 24도까지 오르며 5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인천은 초미세먼지 농도 동일 나쁨 단계 보이겠고 그 밖 수도권과 부산과 울산에서는 밤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늦은 오후 한때 영남 지방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한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춘천 21도, 대구 22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 전국에 비가 내리며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